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 옷부터 달라지셨군요. 아, 예, 오늘 또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가 주제다 보니까 네. 예, 최대한 좀 맞춰 입고 와봤습니다. 네. 무슨 옷인가요? 예. 아, 이거는 이제 SNS에서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개봉하고 나서 그 코스튬하고 비슷한 그 옷을 만들어서 이제 공동 구매를 진행하시는 분을 보고 오피셜 그 머천다이즈는 아니고 그렇죠. 약간 이걸 힘내서 만든 저작권법상 걸리는 건 아닌가요? 누가 우기면은 그냥 별의 줄무늬인데 그 보편적인 무늬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걸 보니까 갑자기 슈퍼히어로 특집을 할 때 스파이더맨 가면을 썼던 그 장면이 떠올라서 그때 우리가 참 경악할 만한 역대급 오프닝을 만들어내고 아, 예, 눈뜨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녹화 현장이 완전 엉망이 됐는데요. 도와주세요. 엑스맨. 예, 시민들의 절규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 누가 엑스맨을 찾나? 의식의 흐름대로 배트맨이 나왔습니다. 배트맨을 찾아야지. 지금 엑스맨의 시대는 아니야. 아직은 배트맨이 최고인 시대. 저희가 영화에 대해서 다룬다고 또 이제 굉장히 게으른 선택이죠. 영화 칼럼니스트 듀나의 에세이 가능한 꿈의 공간을 다시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 책 안에 들어있다. 중요한 문제인데 가볍게 생각하는 이슈도 있고 내가 생각해도 정말 하찮은 잡담들도 있다. 그들 중 어떤 것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할 정도로 하찮지는 않다. 듀나가 이제 영화를 보면서 배우의 연기는 진짜일까, 쇼에 대한 예의, 완벽한 외국어에 대한 판타지 등등 그 영화 속에서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볼 만한 혹은 생각하지 못했을 법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다룬 책입니다. 좋은 댓글 달아주신 분들 5분 선정해서 이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 어벤져스 편 녹화를 앞두고 옛날 거 찾아봤어요. 정말 손발이 오글거려서 못 보겠더라고. 엑스맨을 다루는데 인형은 아이언맨과 뭐 헐크 이런 것들이 인형이 앞에 있었어요. 정작 어벤져스인데 그런 피규어들은 온데간데 없고 어벤져스에 참여하지도 못할 제작진이 그때에 비하면 좀 뭐랄까 열이라거나 정성이 줄었죠. 어벤져스2 개봉 첫 주 예매율이 92.8%가 나왔대요. 이게 역대 최고고 내심 뭐 극장가 영화계에서는 1000만을 넘어서 한 1300만까지도 바라보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어벤져스2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관객들이 흔히 국뽕이라고 하죠. 그 민족주의적인 의식, 자부심을 뭔가 심어줄 만한 뭐 이런 세계적인 블록버스터가 한국에서 촬영을 했다. 한국이 뭐 미래도시 최첨단 도시로 나온다더라. 이런 식의 뭐 마케팅이 또 많이 끼어들어 있어가지고요. 그 영화에 대한 어떤 순수한 뭐 해석이나 뭐 애정의 표시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전에 벌써부터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뚜껑 열어봤더니 20분밖에 안 나와. 아니 그러면은 헐리우드 영화인데 뭐 그 2시간 몇 분 중에 20분 나오면 많이 나온 거지 뭘. 수연의 비중을 놓고도 많다졌다 말이 많고. 뭐 또 어떤 기사는 서울 부분만 때깔이 안 좋아. 역시 때깔이 칙칙하게 나와. 뭐 이런 식으로 기사 나오고. 첨단 도시를 그린다더니 무슨 굉장히 낙후된 동네처럼 나오더라. 아이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영화 속 가상국가로 설정된 그 동유럽 지역 사람들은 얼마나 화를 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거기는 그래도 때깔은 굉장히 이국적이고 뭔가 신비로운 그런 동네로 나왔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보니까 익숙해 보이는 거지. 그 동네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낯설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면 캡틴 아메리카가 착륙하는 곳이 보면 되게 그 옆에 고무다라에 있는 그 주택가잖아요. 얼마나 이국적이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상대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저 블록버스터에서 다 외국의 다른 도시, 중동에 어디 이런 데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어디가 많이 나오죠?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뭐 이런 데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터키 뭐 이런 데도 많이 나오고, 이런 데 보면 정말 그 작은 집들이 오밀조밀한 사이를 막 옥상을 막 뛰어다니면서 액션하고 이런 거 보면은 이야 정말 멋있다 저기. 하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이제 비루한 이런 환경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냐 하면서 그러시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서 잘 모르겠지만 외국 사람들 보면 굉장히 이국적이고 이제 특이한 느낌을 받으면서 저기 멋진데? 근데 저는 보면서 약간 그게 서울 사는 사람이니까 그게 미묘하게 걸리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세빛둥둥섬에서 시작을 했고 추격전을 시작했는데 다음 장면이
그 상암 DMC를 거쳐서 네.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을 딱 틀었는데 네. 갑자기 강남대로로 빠지는 어떤 제일 황당했던 게 마포대교에서 이렇게 착 처음에 달리다가 갑자기 다리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요. 그래서 야, 마포대교 언제 지하철이 다녔어? 성담대교인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거는 이미 네. 뭐 로케이션의 뭐 하나의 그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정착이 네. 돼 있는데 그런 실제 동서도 그리면 어쩌자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걸 왜 그렇게 안 했느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우리가 흔히 외국 뭐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이국적인 곳에서 찍은 영화들 보면은 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 도시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생각해보면.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아, 영화를 저런 식으로 찍는구나. 외국의 장면들도. 실제로 이 지하철이 나오잖아요. 강변북로 밑으로 달리죠. 그리고 실제 강변북로 밑으로 달린 전철이 있습니다. 저쪽에. 그 중앙선인가요? 문제는 그 내부가 다르잖아요. 네, 내부가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양옆으로 이렇게 앉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저 다른 일반 무궁화 열차, 무궁화호나 이런 거 탔을 때는 두 명 이렇게 앉는 네. 그런 열차로 돼 있어서 어느 기사에 보면 지하철 안에 현실과 달라 너무 아쉽다. 그래서 퀵실버가 열심히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또 달리고 뭐 이렇게 뭐 캡틴이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결국 세운 곳이 물레동 철공 골목이잖아요. 한국의 관객들은 좀 영화를 뭐 여러 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서울 저기가 어디지 이거 생각하다가 뭐 어떤 히어로가 무슨 활약을 펼쳤는지를 정작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 그리고 이 오토바이를 타고 네. 막 가운데 막 달리는 게 중심에 나오잖아요. 네. 중심은 이렇게 눈이 떠나갖고 요 주변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저기 무슨 간판이 나오고. 뒤에 김밥 천국 나오고. 어벤져스 2의 최대 수혜자는 저는 그 강남역 뒤에 있는 족발집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진짜 너무 간판이 확실하게 보여요. 간판이 진짜 큰 길로 확실해요. 가다가 네. 오토바이가 이제 그 골목으로 싹 들어가잖아요. 싹 들어가서 올라가는데 간판이 이렇게 뭐 족장인지 뭔지 알지 약간 이런 식으로 저 집 왠지 가보고 싶은데 이게 좀 뭐 어색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내 나라가 아니고 남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보시면은 굉장히 스무드하게 잘 이어집니다. 남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싶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네, 그런 거를 이제 이입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 예, 그렇게 혈세를 투입해서 지은 세빛둥둥섬이 그런 곳에라도 쓰일 때가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내심 거기를 이제 좀 뿌리채 이렇게 뽑아주거나 뭔가 이렇게 거대한 공중에서 확 폭발하는 뭐 이런 걸 기대했는데 3부작 영화에서 2편이 제일 잘 만든 시리즈들이 있는 반면에 2편이 되게 징검다리처럼 건너가는 시리즈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처리해야 되는 떡밥이나 이제 전개시켜야 되는 갈등이라거나 이런 것도 너무 많아서 숨가쁘게 달리느라 사실 영화를 진득하게 즐기기는 어렵지 않았나. 저도 사실 이 영화를 보면요 처음부터 굉장히 화려한 액션이 나오잖아요. 네. 정말 끝내준 액션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 액션이 살짝 잦아들면서 이제 전개를 조금씩 해가나가는 뭐 에피소드라든가 이런 걸 집어넣고 또 후반부로 가서 엄청난 또 덩어리 큰 액션들이 쾅쾅 나오는데 뭐가 이렇게 진짜 액션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또 중간에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냥 멍해져갖고 중간에 심지어 약간 졸음이 오는 듯한 순간도 왔고요. 사실 어벤져스 1이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했던 게 그 수많은 개성 강한 슈퍼 히어로들을 이 캐릭터를 어떻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서 이 캐릭터들을 모아서 뭐 빌런과 이제 싸우는 힘을 뭐 극대화시킬 것이다 이런 거를 굉장히 사람들이 그 궁금해했었는데 막상 영화가 뽑아서 나왔는데 그런 걱정을 어느 정도 다 해소가 시켜주는 일정 이상의 완성도를 가진 작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편에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뭐 특히 2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심 캐릭터들을 뭐 더더군다나 소개할 필요도 없고 그 제목부터가 이미 울트론이라는 빌런을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면 뭐 빌런들과 그 어벤져스의 그 싸움 이런 거를 기대하고 갔을 텐데 이미 소개된 캐릭터 외에도 이제 새로 등장하는 캐릭터들과의 어떤 케미스트리라든지 이런 거에서 전 좀 만족을 못 느꼈고요. 그 메인 빌런과 그 싸우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뭔가 이렇게 철학적인 딜레마를 넣으려고 감독이 이제 많이 고심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생각만큼 갈등이 정말 어떤 서스펜스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갈등이었는가. 그러니까 드라마적인 요소는 좀 많이 약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중심적인 갈등 구조 같은 것들은 어디서 많이 본 것들이에요. 1편에서 이미 본 것들이거든요. 개성 강한 히어로들이 서로를 잘 못 믿고 또 서로에게 등을 돌리려고 했다가 다시 또 서로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이제 막판에는 그 정말 때로 덤벼드는 어떤 적들과 함께 싸우고 뭐 마침내 승리, 약간 이런 구도가 사실은 1편하고는 크게 다른 것이 없는데 그 중심 뼈대만 살렸어도 뭐 봤던 거지만 그럭저럭 괜찮겠다, 뭐 괜찮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거지만 거기에 너무 많은 걸 넣다 보니까 뭐 이게 해소되는 거는 별로 없고 이렇게 되게 그 스치듯 안녕인 거죠, 모든 시퀀스가. 액션 같은 건 어떻게 보셨나요? 약간 액션은 조셨다 그랬잖아요. 네, 좋은 건 아니고요. 그게 졸렸다. 그 눈을 감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약간 헐크와 네. 아이언맨의 영화의 대결이 하이라이트죠. 이게 사실 하이라이트. 메인 빌런과의 싸움보다 훨씬 더 For them to come to places like Johannesburg and take with them the inevitable. How is that going to affect their perception of each other? 근데 저는 좀 액션은 또 이번에 좀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규모라거나 어떤 빠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런 동선으로 이렇게 발차기를 하면 다음 씬에서 이렇게 맞고 하는 각도라거나 이런 합이 좀 잘 맞아야 사실 액션도 보는 맛이 있는 건데 너무 많은 캐릭터들의 액션을 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개연성 같은 경우는 어벤져스 1이 훨씬 더 낫지 않았나. 예전에 트랜스포머를 볼 때도 항상 느낀 건데 1에선 그렇고 2, 3로 가면서 뭔가 액션은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화려해지고 스케일이 커지는데 오히려 더 지루해지고 박진감이 떨어지는, 막 앞에서 막 엄청난 액션이 벌어지고 있는데 약간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이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액션이라는 것도 서사가 받쳐주고 그렇죠. 그런 약간 스토리의 전개에 따른 그 긴장, 스릴이 갖춰졌을 때 거기에 몰입하고 재밌게 보는 거지. 계속 그냥 물량 공세로 때려 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와 막 이걸 계속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분명히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이승환 평론가 지적한 대로. 근데 이제 초반부터 굉장히 인상적인 액션 시퀀스가 때로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벤져스 팀이 이제 따로따로 하나둘씩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임무를 수행하는 장면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무기들이 좀 전편보다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게 뭐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라든지 뭐 호크아이의 활이라든지 이런 게 좀 이렇게 그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그 히어로들끼리 서로 그 무기의 그 힘을 업그레이드 공유를 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이제 몇몇 이렇게 돋보이는 그런 아이디어들은 분명히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한국인 배우가 또 출연하면서 네. 같이 관심을 모으고 있죠. 그렇죠. 수현 씨. 이분들처럼 멋진 배우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더 많은 좋은 모습들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원래 이제 김수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다가 네. 동명이인인 네. 이제 남자 배우 김수현 씨가 그렇죠. 네, 외계인 도민준 씨. 네. 범중앙권에서 너무 크게 떠버리면서 그러니까 엔딩 크레딧에는 이제 클로디아 킴이라고 배우가 맡았던 캐릭터가 뭐였죠? 헬렌 초라고 서울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유전공학 박사. 그 굉장히 세계적인 어떤 레벨에 올라와 있는 그 유전공학 박사로 나오는데 비중이 생각보다 정말 스쳐가는 단역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 생각이 비중이 상당히 컸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 연기도 나름 잘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분량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개성적이고 또 여성이지만 굉장히 그 토니 스타크의 만몸 뒤지지 않는 그런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그런 과학자로 등장을 하고, 이 어벤져스의 이야기에 굉장히 강렬한 어떤 전환을 그 마련하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캐릭터 자체로도 전 좀 만족스러웠다고 봐요. 어벤져스처럼 많은 캐릭터들이 이렇게 수시로 등장했다 퇴장했다 등장했다 퇴장했다를 반복하는 그런 작품에서 이 정도 분량과 이 정도 비중을 가지고 그 정도 매력적인 캐릭터를 묘사됐으면은 저는 굉장히 훌륭한 스타트가 아니었나. 비주얼도 굉장히 만족할 만한 전혀 서구의 배우들과 뒤지지 않는 신체적 조건, 오히려 되게 그 비율 같은 거는 수현 씨가 더 월등하지 않았나요? 예, 제가 그분 처음 눈여겨보기 시작했던 게 그 일회용 렌즈 광고에서 좀 눈여겨보기 시작했었는데. 그렇군요. 예.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 전에 그래도 광고와 뭐 좀 드라마, 영화 이런 데 좀 예. 나오셨더라고요. 그 MBC에서 했던 시트콤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그 전에 거기서 주인공이었죠. 네. 스탠바이라고. 되게 아끼는 작품이었는데 좀 안타깝게 잘 안 됐죠. 네. 근데 그 이분이 또 그 슈퍼모델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일회용 렌즈 광고를 보면은 이렇게 밤중에 운동을 할 때 그 눈이 뻑뻑하지 않다 뭐 이런 컨셉으로 이제 그 딱 붙는 트레이닝복을 입고 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눈여겨보기 시작을 했던 거죠. 2에서 주목할 만한 그 두 새로운 히어로 캐릭터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얘기해도 됩니다. 그런 거 가지고 스포일러 뭘 같았어 막 이러면서 볼 던진 사람 그렇죠. 없어요. 사실 엑스맨이 원래 이제 마블의 프랜차이즈였잖아요. 근데 이제 영화 판권을 20세기 폭스사로 넘기고 그거를 이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네. 계속 지속이 되면서 엑스맨 캐릭터들을 이제 마블의 영화에 출연시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엑스맨 더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하고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을 찍으면서 양사가 합의를 한 게 있습니다. 아, 우리가 퀵실버 정도는 공유를 하자. 다만 엑스맨 영화에서는 어벤져스에 대한 언급을 하지 말고 어벤져스에서는 엑스맨에 대한 언급을 하지 말고 동일한 능력치를 가진 다른 캐릭터인 것처럼 이제 등장을 시키자. 예전에 엑스맨을 다룰 때 네. 퀵통사고 퀵실버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렇죠. 이 퀵실버가 이 영화의 어떤 히어로로 등장했다. 거의 한 13분 정도의 네. 뭐 출연 비중이었나요? 네. 그거밖에 안 썼는데 거의 뭐 하드 캐리했다. 여기서는 일단 탄생 자체도 다르잖아요. 그 엑스맨의 그 캐릭터는 전혀 다르게 약간 네. 어떤 인위적인 실험에 의해서 동유럽의 가상의 국가, 약간 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외침이나 내전을 겪었던 국가 출신의 이제 남매로 나오는데, 미국이 이제 그 참여했던 혹은 그 뭐지 스타크 뭐 인더스트리에서 생산한 이제 무기를 납품한 국가가 참여했던 어떤 공습을 통해서 약간 미국에 대한 혹은 이제 그 토니 스타크에 대한 증오를 좀 키우게 되는 계기를 이제 얻은 그런 좀 불행한 소년로 나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에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게, 아,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이제 타국의 분쟁에 개입을 하는 것이 과연 그 나라 민중들이 원하는 것인가라는 어떤 딜레마 같은 것들도 좀 들어가고. 엑스맨의 퀵실버는 개인사가 뭐 거의 잘 밝혀지지가 않잖아요. 그냥 떡밥 정도만 이렇게 투여가 되는 건데, 단지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능력을 그 감독이 엄청난 시각적인 그 독창적인 시각적 효과로 그거를 보여줌으로써 그냥 그 능력 자체가 그 사람의 그 강렬한 캐릭터가 되게끔 일치하게끔 강렬한 인상을 심어줬는데, 어벤져스 2에서는 오히려 퀵실버가 이제 엑스맨보다 훨씬 더 좀 그 공감할 만한 어두운 그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생체 실험이라는 그런 아픔, 트라우마 이런 게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사실 더 몰입할 수 있는 캐릭터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캐릭터의 표현이 그걸 안 따라준 거죠. 근데 전 그게 계속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남매로 나오잖아요. 저기 에런 테일러 존슨하고 그 엘리자베스 올슨이. 근데 이 두 사람이 작년에 나온 고질라에서는 부부로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계속 보면서 몰입이 안 되는 거야. 니네 전편에선 근데 이번 편에선 약간 이런 생각이 계속. 하면서 뭘 상상한 거예요 도대체? 뭐 코멘트 할게요. 작품이 좀 무거운 건 저는 이해는 좀 했거든요. 그 외 전작들도 보면은 뭐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라거나 아이언맨 3 같은 경우도 그 정의를 지키겠다는 우리 편은 정말 정의로운가라거나 뭐 그 참전 용사들의 그 PTSD 같은 것들을 되게 그 손에 잡힐 듯이 그려낸 작품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누적된 결과로 어두운 거라면은 그거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다가 계속 시리즈 특유의 유머를 또 깨알같이 집어넣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톤 앤 매너가 좀 안 맞는다라는 느낌이 좀 계속 있었던 거죠. 들쭉날쭉. 어떻게 보면 이제 슈퍼 히어로가 그 최근 들어와서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의 내면의 어둠과 마주한다라는 설정은 가장 최근에 인기 있는 그런 떡밥인 거잖아요. 네. 문제는 그러한 어둠을 흡수하는, 그러니까 가장 이렇게 총체적으로 흡수해야 하는 울트론이라는 캐릭터가 과연 그런 그 철학적인 고뇌를 담아낼 만한 그런 깊이가 있는 그런 캐릭터였는가.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인류를 정의롭게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인류를 쓸어버리고 일단 어벤져스를 없애고 그 뭐 인류를 진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방법론이 뭔지도 안 나오고 억지로 무거운 메시지를 넣고자 하는데 그거를 감당을 못하는 거죠 캐릭터가. 그리고 뭔가 정의를 위해서 어떤 평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기에는 울트론의 목소리를 연기한 제임스 스페이더의 목소리가 너무 얄미워. 어떻게 보면 이 울트론이라는 그 캐릭터는 말 그대로 그 태어나자마자 인류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지식을 이미 머릿속에 다 습득한 그렇죠. 그런 네. 캐릭터잖아요. 대신 이제 꾸준한 어떤 시간의 축적과 어떤 교류를 통해서 쌓아야 할 감정 이런 것들은 전혀 이제 경험 속에서 배우지 못한, 네. 말하자면 뭐 프랑켄슈타인의 몬스터 같은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고전적인 그
고전적인 그 몬스터의 어떤 신화적인 상징 이런 것들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었는데 나는 누구인가로 시작하는 질문은 참 좋았어요. 근데 이 질문이 갑자기 인류는 그래서 멸망을 시켜야 해.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진짜 갑자기 점프하는 이 과정이 우리가 이 학교에서 배웠던 3단 논법에 이 전혀 맞지 않고 갑자기 논리적 비약이 너무 심하고 킹스맨의 그 악역 있잖아요. 세멜 잭슨이 연기를 네, 한 세멜 잭슨이 연기한 그 발렌타인이라는 악역인데 발렌타인. 네. 재밌는 게 이제 거기에도 세뮤얼 잭슨이 나오는구나. 그렇죠. 안 보셨구나 킹스맨. 세물 잭슨의 논리는 훨씬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구에 인류가 너무 많아서 환경이 파괴되고 앞으로 식량이 부족하게 될 사태가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소수만 남기고 나머지를 전멸시키고 이 소수로 해서 다시 시작을 하자. 다시 이제 셋업해서 리셋해서 시작을 하자는 논리는 오히려 그게 설득력이 있었는데 환경론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극단적인 결론까지 이르렀는데 그거는 나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울트론은 엄청난 지식을 다 넣고 했는데 굉장히 이게 갑자기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인류가 다 없어져야 돼. 이런 논리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각 히어로들의 어떤 고민, 울트론은 또 지 나름대로 또 고민하고 또 새로운 캐릭터들은 나름대로 또 고민하고 고민이 계속 이렇게 산만하게 흩어지다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일관된 주제로 모이는 것도 아니고 울트론의 그런 고민을 좀 설득력을 주기 위해서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대사들을 많이 이제 인용을 하게 했대요. 아 그래요? 네. 전혀 모르겠 영문학 박사께서 이거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나 지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도대체 무슨 대사냐 그래요? 이게. 성경 문구도 굉장히 많이 네. 인용을 하고요, 울트론이. 실제로 여기 그래요? 본자리에도 나와 있고요. 장면에서요? 네. 비브라늄을 기원차가면서 내 이것을 반석으로 이 위에 교회를 그렇구나. 성전을 세우리라라거나 맞아요. 셰익스피어의 독백에서 모티브를 가져와서 울트론의 독백을 완성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셰익스피어 독백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문학 박사 맞으시죠? 그렇군요. 네. 지난번 방송 댓글에 영문학 박사라는 새로운 캐릭터를 얻으셨다라는 댓글도 달렸었는데. 그걸 외부에서 주입시킨 거잖아요. 난 굳이 내세우려고 하지 않는데. 네. 그렇군요. 뭐 어벤져스 다시 보죠. 뭐 네. 다시 보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자기가 이제 원래 이제 아이언맨에 의해서 토니 스타크에 의해서 탄생을 했지만 토니 스타크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데서 모티브를 따오고 그런 대사를 넣고 한 것 같은데 셰익스피어의 독백들을 끌어왔다는 건 네.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영문학 박사도 모르게 끌어왔는데도 그래? 라는 느낌인 건가요? 그러니까 전혀 뭔가 이렇게 인상적인 대사라는 거를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살부의 모티브 같은 것이 있다면은 아버지도 좀 아버지격인 토니 스타크도 조금 더 진지하게 그걸 맞부딪혀 줘야 되는데 이게 토니 스타크 성격이 이 작중에서 역대 프랜차이즈들 중에 가장 가벼운 편으로 그려진 것 같아요, 약간. 스타크가 벌이는 일은 가장 심각한 그 실수를 하는 건데, 말 그대로 그 캐릭터가 그에 맞는 어떤 윤리적인 고민? 이런 것들이 잘 뭐 깊이 있게 그려지지를 않았죠. 이게 또 좀 스포일러겠지만 후반부에도 이제 앞에 했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할 수도 있는 시도를 하면서 그거를 정당화하기 위해 드는 게 어차피 우리는 매드 사이언티스트 아니냐. 뭐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뭐 그런 걸 겁내면 어떻게 진부할 수 있겠느냐라는 식으로 약간 농담 따먹기처럼 자신의 행동을 좀 정당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앞서서 겪었던 수많은 어떤 피해라거나 어떤 그 고통 같은 것들에 대한 윤리의 무게가 하나도 없는 건 거죠. 그냥 오히려 가장 백침이 넘치는 토르가 순수하게 네. 가장 이렇게 웃기고. 네. 근데 토르는 시리즈가 가면 갈수록 더 멍청해지는 것 같아요. 토르 팬들한테 괜찮겠습니까? 근데 아니야. 망치를 두드려 맞는 거 아닌가요? 영화판 토르의 매력은 백침이에요. 망치를 누가 드느냐, 그렇죠. 그 내기하고 제일 웃긴 장면 중에 하나였죠. 그런 유머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뭔가 그게 감초인 것 같기도 하면서 좀 뜨거웠다는 생각 들고. 원래 마블은 만화책 회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언제 생겼더라? 이게 1939년 세워진 오래됐나요? 회사예요. 네, 타임리 코믹스라는 회사로 시작돼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1986년에 처음에 이제 하워드 덕이라는 그런 영화를 만들면서 영화계까지 이제 진출을 한 거죠. 배트맨, 슈퍼맨 같은 경우는 DC 코믹스의 그렇죠. 캐릭터인 거고, 네. 뭐 스파이더맨이라거나 엑스맨이라거나 어벤져스 시리즈에 나오는 이 개별적인 히어로들이 이제 마블의 히어로들인 건데, 그렇죠. 이 히어로들이 힘을 합쳐서 네. 활동을
한다라는 게 네. 그 마블 유니버스라는 개념인 거죠. 각자의 영웅들이 있는데 이 각자 뭐 자기 영화도 하면서 뭐 자기 작품도 있으면서 애들이 합쳐서 이렇게 다 같이 가면서 모여서 여기서 이렇게 뭉치기도 하고 이렇게 뭉치기도 하고 세계관이 그 적어도 이 시네마틱 유니버스 안에서는 이렇게 공유가 되고 있는 거고 네. 그거를 이제 꾸준히 본 그 덕후들은 그 어벤져스 2를 볼 때도 뭐 서사가 좀 뭐 불친절하다, 설명이 불친절하다 이런 거보다는 내가 원하는 떡밥이 더 많이 나왔어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불만이 또 다른 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전작들을 다 꾸준히 챙겨봤던 분들이라면은 뭐 이런 불편함 같은 것들을 감수할 수 있을 공산이 커요. 네.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뭐지? 라고 좀 혼란을 느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지금 어쨌든 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시즌 1이 어벤져스로 일단 마무리됐고 시즌 2에 또 들어갔잖아요. 그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아이언맨 3, 토르 다크월드, 그 다음에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그 다음에 또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라는 영화가 약간 또 약간 있었고요. 별종처럼 약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벤져스 이번에 에이지 오브 울트론으로 이제 시즌 2가 완성된 거예요, 이번에는. 그렇죠. 네. 그 동네 용어로는 그 페이즈 1, 네. 페이즈 2라고 이야기를 해서 네. 그 국면 1, 국면 2 이렇게 네. 부르는데 어떻게 보면 그 개별 영화들하고도 연결이 돼요. 이제 이번 어벤져스 2 같은 경우는 첫 장면에 무슨 창이 나오잖아요. 로키의 창이죠. 로키 창. 누가 이제 훔쳐가잖아요, 걔네들이. 로키 창, 그 훔쳐간 걸 되찾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영화 시작되는데, 네. 훔쳐간 장면은 또 그 전에 이제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 그렇죠. 네, 거기서 거기서 이어지는 되는 거니까 거죠. 이게 어벤져스 1이랑 2가 바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개별 영화들이 징검다리로 있고 하니까 이 영화들을 쭉 이제 훑어오지 않으면은 갑자기 다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 덕후들에서 일반 관객보다 더 불만이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개별 시리즈를 다 챙겨보고 모든 떡밥을 다 챙겨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깊이 있게 그 성장시켜 놓은 캐릭터가 어벤져스에 와서 다시 바보가 됐다든지 이런 식의 불만이 있을 텐데 팬들은 이 어벤져스라는 것 자체가 이 우리가 사랑하는 히어로들이 하나로 뭉쳐서 합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특별한 굉장히 스페셜한 이벤트인 거거든요. 막판에 악당하고 싸울 때, 악당들하고 막 싸울 때는 어떤 임팩트 같은 게 좀 없다는 느낌이 좀 있지 않나요? 오히려 히어로들끼리 싸울 때가 더 재밌잖아요. 그렇죠. 이 이 그래서 어벤져스 제가, 2가 대표로 그랬죠. 네, 그런 실제로 작품이었어요. 이런 좀 덕후들을 위해서 그 어벤져스 캐릭터를 다룬 뭐 캐릭터 가이드북이라든지 스토리북, 뭐 아트북 같은 예. 이런 것들 해외 원서로 구해서 보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다고요. 그렇죠. 그게 덕후들 상대로 장사하려면 세계관이 진짜 세밀해야 돼요. 이게 또 DC 코믹스하고 마블 코믹스가 또 떡밥을 뿌리는 태도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DC는 약간 진정해 하나씩 보여줄게 약간 좀 제발 좀 작품 좀 내려 답답해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마블은 되게 숨 쉴 틈 없이 던지고 있잖아요. 이번에 어벤져스 2도 그런 영화 자체에 드리는 어떤 그런 완성도보다는 사실 그 영화 외적인 이벤트가 오히려 더 떠들썩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벤져스 전시회도 한다고 하잖아요. 네. 뭐 용산기념관에서. 네. 예. 용산 전쟁기념관.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용산을 기념하려고 만든 것은 아니고요. 네, 이런 분입니다. 우리의 메인 MC가 정말. 네, 작가로 바꿀까요? 김 작가가 오면 복장 터질걸요? 이런 걸 얼마나 잘하는데 깐죽깐죽. 그런 이 정도의 규모를 사실 거느릴 수 있는 거는 또 이렇게 세계적인 자본이 총집결된 이런 헐리우드에서밖에 또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이벤트인 거잖아요. 시즌 3에 또 나올 영화들이 또 몇 개, 라인업을 보니까 몇 개 있습니다. 뭐 앤트맨이라는 영화가 또 올 여름에 개봉인데 마블 개미 뭐 포스터를 살짝 보니까요. 네, 티저 포스터가 오. 엄청나게 웃겼죠. 개미를 타고 다녀요. 사람이 굉장히 조그매지나 봐요. 뭔가 어떤 뭐 수트를 입으면은 작아져서 이 곤충을 타고 다니고. 그래서 심지어는 앤트맨 티저가 나왔을 때 혹시 그동안 모든 그 마블 시네마에 벌써 앤트맨이 등장을 했는데 너무 작아서 안 보였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설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또 영화가 또 나옵니다. 네, 이거-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네, 그렇죠. 네. 이미 역시 좋아하는 배우가 나온다고 꿰고 계시군요. 네. 이런 것도 그렇고 이제 토르 3 아까 이제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 같은 거 이후에 이제 어벤져 3가 나오기 때문에 네. 과연 가디언스 갤럭시에 뭐 히어로들이 합류할지 스파이더맨이 갑자기 나올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스파이더맨이 이제 만약에 합류를 한다면 토니 스타크의 지원을 받아서 엄청난 또
그 기존의 때깔과는 좀 차원이 틀려지지 않을까. 스파이더맨 수트부터 업그레이드해서. 네. 근데 스탠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스파이더맨을 한 번 웃게 하면 두 번을 울게 해라. 그게 이제 스파이더맨의 기본 정신이기 때문에. 여자로 울리겠죠. 돈은 많이 지고. 엑스맨 같은 경우도 지금 협상 단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울버린이 과연 그 휴잭맨이 은퇴하기 전까지 그 협상이 마무리돼서 울버린도 꼭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게끔. 너무 슬프지 않아요? 설정상 안 늙는 건데. 그러니까. 그 엑스맨 1을 보고 더 데이즈 오브 퓨처피스트를 보면은 뭐랄까 정말 세월이 우리가 야속하고. 호빗 볼 때 얘기했잖아. 레골라스가 요정이 안 늙어야 되는데. 반지의 제국보다 훨씬 이전 시절인데 노화한 그런 게 또 느껴지는 거죠. 야, 이 어벤져스 3가 나왔을 때 우리가 잉여사롱을 이제 한다면은 그때도 우리가 안 늙어야 되는데. 아니 나이 드는 게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적 수준과 그에 맞는 인격적 성숙이 같이 그러니까 노화랑 병행이 되면 괜찮은데 노화만 되고 노화만 되니까 그렇죠. 현타라고 하잖아요. 요즘 인터넷 용어로. 처음 들어보는데요, 현타? 그게 뭔가 이게 네. 가상세계에 팍 빠져 있다가 현실로 딱 돌아왔을 때 받는 충격. 아, 현실에서 받는 타격. 네. 근데 특히 이런 슈퍼히어로물을 보면은 평범한 인류는 그 발가락에 때봐도 못한 존재잖아요. 슈퍼히어로들이 정말 의주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을 동안에 요즘에는 저런 지켜줄 만한 그런 슈퍼히어로도 없고. 그렇죠. 사실 제가 전에도 그 얘기했지만 그런 게 제일 적어서 좋았던 작품이 이제 그 샘 레이미의 스파이더맨 시리즈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면은 슈퍼히어로인데 나보다 어렵게 살아. 근데 이거를 또 언급을 해야 돼요. 네. 그 히어로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그 맡았던 배우들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녹화하는 시점에서 이제 바로 며칠 전에 그 캡틴 아메리카를 연기한 크리스 에반스와 네네. 그 호카이를 연기한 제레미 레너가 네. 그 뭐 런던 프리미어 그 투어에서 인터뷰를 진행할 때 블랙 위도우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을 했어요. 어떤 표현이었나요? 예, 그러니까 블랙 위도우 캐릭터가 약간 스칼렛 조한슨. 예, 시리즈마다 좀 미묘한 썸을 타는 남자 캐릭터가 계속 바뀌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뭐 웃으면서 하는 농담조이긴 했으나 굉장히 부적절한 한마디로 비하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나중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논란이 돼서 배우들도 뭐 사과를 일단 했고요. 블랙 위도우라는 캐릭터는 여기서 분명히 인간이지만 뭐 슈퍼히어로가 초능력을 가진 캐릭터는 아니지만 그거를 동등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주지 않고 예, 그렇게 비하하는 발언을 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블랙 위도우가 이제 아이언맨 2에서는 약간 아이언맨과 약간 썸을 타는 듯한 분위기로 나왔고 그다음에 어벤져스에서는 호크아이, 캡틴 아메리카에서도 캡틴 아메리카 뭐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그거는 말 그대로 스파이의 역할이어서 약간 그런 분위기를 풍긴 것이고. 그러니까 그 블랙 위도우 캐릭터 자체가 약간 그 빰문빠말 같은 빰문파탈 같은 여성 스파이 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스파이라는 그 맥락 안에서 봐야 되는데 슈퍼히어로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성별이 사실 남성이지만 이거를 즐기는 팬이 여성 덕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마블에서 얼마 전에 또 여성 버전으로 여성판 어벤져스를 또 코믹스에서 만들겠다, 5월달부터 내놓겠다 이런 발언을 했을 정도로 또 여성 캐릭터, 여성 슈퍼히어로에 대한 어떤 재해석 이런 것들이 계속 그 논의가 되는 마당에 근데 요번 어벤져스에서는 약간 어벤져스 2에서는 어벤져스에서는 이제 좀 더 앞으로 나아가는 이제 그렇죠. 러브라인, 진지한 네, 진지한 등장을 러브라인 하는데요. 뭐 상대는 누군지 아직 저희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사내연애에 되게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사내연애로 이제 그렇죠. 되는군요. 그렇군요. 네. 이 러브라인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로맨스가 진작에 등장을 했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캡틴 아메리카 2에서 뭐 윈터 솔저에서 이게 뭐 블랙 위도우와 썸이 좀 있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공식 커플은 윈터 솔저하고 캡틴 아메리카 아니었나요? 그렇죠. 예. 무궁무진한 떡밥이 꾸준하게 다음 편까지 이어지는 그런 러브라인 아닙니까? 예, 네. 어떤 그 둘의 어떤 눈빛 교환 같은 거에서 그렇죠. 정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그보다 끈끈한 관계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 팬픽을 하나 쓰신 거 아닌가요, 이미? 아니요, 너무 훌륭하게 쓰신 분이 계셔서 그분 팬픽을 읽으면은
그 코에서 코피가 나오고 먹었던 음식이 귀로 나올 것 같은 그런 팬픽이 있어요 이미. 너무 훌륭한 제스처인 게 있어서 저 같은 건 감히 따라갈 수 없는 팬픽이 있고요. 정보 공유 좀 해주세요. 방송 끝나고. 오늘은 그럼 엔딩곡은 뭐예요? 네, 오늘 엔딩곡 심플합니다. 오늘 엔딩곡 트랜스 픽션의 아이언맨 준비했고요. 그런 노래가 있었나요? 최근에 이제 발표된 노래고요. 진짜 노래 가사를 보면 진짜 아이언맨을 직설적으로 노래한 비유나 은유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냥 아이언맨 직설적으로 노래한 그런 노래고요. 팬의 입장이죠. 네.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나름의 의미는 있어요. 이제 인디 20이라는 컴필레이션 앨범이 나왔거든요. 이제 기획 음반이죠. 근데 이제 올해가 인디 한국 국내 인디 씬이 만들어진 지 20년이 되는 해다. 2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인디 20이라는 앨범을 냈고요. 여기에 뭐 기라성 같은 밴드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크라잉넛, 노브레인, 황신의 밴드, 이장혁 같은 인디 1세대부터 갤럭시 익스프레스, 장기하 얼굴들, 피아, 트랜스픽션, 유도맨션, 요조, 최고온, 블라방스타, 소세지 클럽, 로큰롤 라디오 같은 20여 팀이 인디계의 어벤져스 같은 그러니까. 그런. 네. 20팀이 진짜 인디계 어벤져스를 딱 형성해서 신곡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곡이 바로 트랜스픽션의 아이언맨이고요. 그래서 인디계 어벤져스들이 발표한 앨범의 아이언맨을 들으면서 일단 마무리를 하는 게 캡틴 아메리카는 없나요? 캡틴 아메리카라는 노래는 없고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앞에 두고 왜 지금 멀리 찾으세요. 네. 가운데 놔두고. 오피셜도 아니잖아요. 여기만 보세요. 여기만 보면 되잖아요. 어깨뽕이 있어야 돼. 제가 완성은 어깨뽕이야. 집에 캡틴 아메리카 진짜 가면 있거든요. 갖고 올 테니까 한지 다음에 그거 쓰고 진행하는 걸로. 캡틴 아메리카의 매력은 네. 가면은 벗어야 돼요. 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들도 그 자기 직업을 너무 따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그 직업에 충실하려면 그 역할에 정말 빠져서 그 역할에 맞는 가치관이라든지 인격적인 성숙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점에서 좀 로버트 다운의 배우를 좀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다른 영화를 이제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이제 토니 스타크 역으로 또 돌아오시잖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로버트 다운 주니어가 토니가 누구죠? 저는 한 번에 한 영화씩밖에 홍보 안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홍보하는 영화, 자기가 출연한 작품에 대한 예의, 그것을 보러 와주는 관객들에 대한 예의를 준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번에 또 이제 내한 행사를 했잖아요. 내한 레드카펫 행사를 했는데 여기에 행사하면서 로봇 다운 주니어라든지 주연 배우들이 또 노란 리본을 받고 참석을 했어요. 근데 개념적인 네. 그런 배우들 칭송을 받았었는데 노다주는 사복을 형편없이 입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런가요? 네, 정말 웃어 보였거든요. 네. 이번에도 내가 봤을 때 그 바지는 분명 인사동에서 산 것 같아요. 소위 얘기하는 생활한복인 거예요. 네. 왜 그걸 입고 나온 거야? 그 위에 그리고 무슨 자켓을 입었는데 자켓이 멀리서 보면은 일수 가방을 배에 두른 것 같아요. 가죽이 덧대어져 있는데 정말 모양이 일수 가방 모양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배우 자체는 요정인데 패션 테러리스트라는 그런 그 괴리가 사실 테러리스트를 웅징하는 아이언맨이 실생활에서는 테러리스트가 됐군요. 어렸을 때 패션 테러리스트 하나로 출간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컴버배치도 하기로 했잖아요. 퍼포먼스는 그래도 요즘 많이 나아졌어요. 많이 나아진 게 그 모양이잖아요.